자, 오늘 할 부분에 이제 마르크스가 이 그 초안 비판 2장에 해당되는 곳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일부를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초고의, 그러니까 고타 강력 초안의 그 구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독일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면서 이제 뒤에 몇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자유로운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따로 떼서 다시 읽으면 독일 노동자는 모든 합법적인 이제 강조했죠. 음, 그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리에 바로 자유로운 국가가 들어가겠죠. 그 자유로운 국가를 얻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사용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이제 강령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유로운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할 말이 많았기 때문에 뒤로 따로 빼서 딴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유로운 국가 얘기가 이제 국가 얘기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라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절에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편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국가 또는 국가의 자유로운 기초 뭐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도 자유국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건 주로 정치 체제에서 자유주의적인 국가 또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 뭐 이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 자유국가 이렇게 말할 때 이거를 마르크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듯이 국가가 자유롭다는 식으로 그 사용하는 용례는 오히려 좀 드물죠.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 국민들이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또는 정치 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단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자유로운 국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 지금의 흔하게 사용되는 용법으로 보면 마르크스가 이거 좀 지나치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인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거라기보다 마르크스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국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 특히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쓰기 몇 년 전에 썼던 중요한 텍스터인 프랑스 내전에서 바로 이 국가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일관된 국가론이 반영된 부분,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어, 이 사람들의 의도를 좀 약간 왜곡해서 과장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마르크스가 항상 관대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게 쪼잔하게 일부러 흠잡으려고 일부러 쓴 거라기보다 국가론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자유로운 국가라는 표현이 고타강령 초안에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연결해서 이 구절을 지금 해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국가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일상적인 용법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국가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한 게 아니고 국가가 자유롭다 이 뜻 아니냐 자유로우니 바로 국가 자체를 수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초안을 썼다면 이거는 되게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안에서 국가의 국민이 자유로우냐 국가가 자유로우냐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다른 국가에 관한 다른 부분들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볼 부분들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고 동시에 그보다는 국민이 자유로운 국가라는 자유주의적인 해석보다 국가주의적 해석이 오히려 훨씬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뒤에 사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자유로운 국가라는 구절을 따로 떼서 국가가 자유롭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한 게그
좀 과장된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부분 다시 볼 때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국가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따온 거예요. 자유로운 국가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독일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 러시아가 이때 이 당시 유럽에서 진보적이거나 마르크스처럼 급진적인 정치 노선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주 반동의 그 대표적인 국가였죠. 특히 이제 러시아야말로 반동의 보루로 여겨졌고 공산당 선언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하면서 국가가 독일과 러시아에서 국가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국가가 아주 전제적이다라는 거죠. 자기들 전행을 한다, 국가의 권력이. 그래서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국가 권력이 멋대로 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유로운 국가가 이런 뜻이냐? 그럼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유의 요체는 국가를 사회보다 상위의 기관에서 사회보다 완전히 하위의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으며 오늘날에도 국가 형태는 그것이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못하거나 한다. 자, 이때 자유는 분명히 사회 구성원의 자유예요. 명백하게 맥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진짜로 온전히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구성원의 자유는 여기서 반비례한다고 본 거죠.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가 자체가 자유로워질수록 국가의 구성원들은 종속되고 부자유스러워진다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그 마르크스의 국가론과 정치 이론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에게서 국가, 이때 국가는 뭐 고대 국가 아니라고 계속 제가 거듭해서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 형성된 근현대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국가라는 것이 계급 지배의 수단이기 때문에 특히 자본주의 시대의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마르크스는 봤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배 계급의 지배의 수단이 멋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피지배 계급에게서는 자유의 억압, 자유의 박탈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마르크스의 국가론에서 핵심적인 얘기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저작 공부 강의를 쭉 계속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 춤에 지금부터 한 40회차 좀 뒤에 계획되어 있는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이 문제를 역사학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라는 것을 사회로부터 독립되어서 사회의 바깥에서 오히려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마르크스는 보거든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급 사회에서 국가가 사회 밖에서 독립된 힘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 계급 지배 사회에서의 정치적 현상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서 이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 지배의 수단이고 사회라는 것은 그것의 모체가 되는 사람들의 실제로 공동의 생활을 하는 현실을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와 국가에서 국가가 사회 바깥에 있어서 그것도 사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이게 계급 지배의 정치적 표현이고 억압과 착취가 나타나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되려면
국가가 사회의 상위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국가를 사회 속으로 환원시키거나 국가를 폐지해서 사회로 환원시키거나 혹은 사회가 국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사실은 이제 둘 다 같은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독자적인 정치적 힘이자 장치로서의 국가가 사회 위에 있어서는 계급 지배 또 착취와 억압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마르크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 자체에게 자유를 준다. 국가 자체가 사회보다 우위에서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재구성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이 사회는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계급적 통치, 계급 지배의 사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결국 폐지해야 될 그 것이지 그것이 자유로운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도 사회 바깥에서 사회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유로운 국가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국가를 그 고유의 정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자유로운 기초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자립적인 본질로 취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초안에 대한 평가예요. 초안을 봤더니만 얘네들은 지금 국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하고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 자체로서 정신적 윤리적인 기초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적인, 그러니까 사회에 기반해서만, 사회의 기생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자립적으로, 독자적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심지어 사회보다 더 가치 있고 우월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에 한 번도 사회주의 이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여기서 물론 이제 국가론을 얘기를 하니까 강조해서 쓴 것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 개념이나 입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바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그 자체로 본질을 가진 실체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초월적인 힘마저 갖고 있어서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를 재구성하고 통제하고 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것은 사회주의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서 한 강의들에서 계속 마르크스에게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은 사회의 구성체, 그러니까 사회의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느냐의 관점에서 그 사회의 성격을 판단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영역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국가주의라고 부르는 국가를 그 자체로 실체로 보는 관점은 사회주의적인 그 생산 양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코 유지될 수도 없고 유지되어서도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국가주의적인 입장은 사회주의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여기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1870년대의 국가관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과제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이 당시에 또는 그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1848년에 공산당 선언부터 이 텍스트나 뭐 그 정도까지 한 30여 년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계속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뭐 교조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실천적으로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말 그대로 교조주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적어도 마르크스와 엥겔스 당사자들은 국가 문제를 이 현대적 국가 체제를 실체로서 보고
여기에 가치를,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은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르크스 앵겔스 이후의 사회의 변화, 역사적 변화에 있어서도 이 국가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 그러니까 거의 국가주의적인 입장을 마르크스주의로 수렴할 만한 어떤 이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는 사실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 문제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875년의 마르크스는 이 국가주의는 사회주의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국가주의 얘기하는 것은 결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평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령 초안에 오늘날의 국가, 오늘의 사회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르크스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개념을 모호하게 산만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아주 꼼꼼하게 따지죠. 이제 두 가지로 역시 따져요. 하나는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하고 미래의 국가를 이제 대비하는 관점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하나가 오늘날의 국가 또는 미래의 국가 또 뭐 과거의 국가, 과거의 국가는 이때는 사실 없죠. 이 당시에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면은 이 국가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의 국가와 만약에 이제 과거의 국가가 있었다면 과거의 국가와 또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의 국가가 서로 상당히 다른 것이라면 그 국가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국가의 성격이나 특징이 변화한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변화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역사 이론의 기본적인 입장이 사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것이 마르크스가 형이상학적 사유라고 불렀던 다른 이제 주류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역시 국가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국가는 국경과 함께 변한다. 그러니까 국경도 계속 변화하고 국경만 단순하게 테두리, 영토적 테두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변화한다는 거죠. 그것은 프로이센 독일 제국에서는 스위스와 다르고 영국에서는 합중국 미국과 다르고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허구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걸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국가 일반이라는 것이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하나의 국가의 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어, 아까 앞서 방금 얘기했던 국가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기초를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다라고 얘기한다면 국가 일반이란 게 있죠. 그렇죠? 원래 국가란 이런 것이야. 이게 국가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본질은 외적인 게 부수적인 게 변하더라도 본질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되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국가라는 그 정치적 현상에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 국가라는 것은 역사적 어떤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역사를 넘어서는 결코 변하지 않고 모든 지역이나 어떤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여서 국가도 변화하는 것인데 여기에 과도한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일반이라는 것은 없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1870년대 중반의 국가가 다를 것이며 20세기 국가도 다를 것이고 특히 이제 20세기에는 제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 제국주의에서 초래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겪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겉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유지되지만 여기서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힘과 거기에 맞서는 힘 사이에 아주 그 치열한 그 갈등이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국가가 아주 중요한 지위를 20세기에는 차지하게 되고
또 20세기 후반에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겉으로는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국가가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국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장도 심지어 주류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던 이런 이제 100년간의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국가라는 것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서 이런 시대적이거나 지역적인 차이를 넘어서는 뭔가 항상 적용되는 국가라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마르크스주의 내부에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어떤 사상을 계승한 마르크스주의라고 폭넓게 부르는 지적 흐름이나 실전적 흐름들이 20세기 내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아주 통일적이고 단일한 하나의 입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종류의 마르크스주의들이 이제 존재하게 됐고 그 안에는 심지어 어, 서로 모순되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뭐 그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변화된 마르크스의 여러 입장들, 다양한 게 분화된 입장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에 대한 이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들의 사상과 다른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어, 들어오게 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어,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좀 연결하자면 이게 그 역사적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이 고타강령 초안이나 프랑스 내전에서의 마르크스의 입장이 오늘날의 사회주의적 실천을 위해서는 수정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혁명적으로 저 재해석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혁명적 과정에서 국가가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입장들이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입장들이 과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다른 그 이론적, 정치적 노선들과 충돌하지 않고 정합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또 그 정도의 사회적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느냐, 혹은 그것이 비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들어왔고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을 왜곡시키거나 다른 사회주의에 대한 다른 이론들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서구나 그 중심부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선진국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제국주의와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식민지, 반식민지였던 곳에서 새로운 신생 독립국가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 신생 독립국가들이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또 소련과 코민테른을 통해서 친밀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이게 신생 독립국가에서 새로 생겨난 소위 말하는 민족국가, 그 좌파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역할이 반제국주의나 반자본주의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이 생각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국가라는 장치 자체가 그 반제국주의 투쟁에 있어서 아주 유효한 수단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나가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실천에 있어서 이 국가 장치를 무시하고 그리고 국가 장치를 거부하고 어떤 혁명적 실천을 하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나키즘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거 국가를 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사회주의로 가는 거를 아예 포기하려는 속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고 사실 20세기 동안에는 이런 입장이 훨씬 더 세력이 컸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
19세기에 쓰여진 마르크스 엥겔스의 텍스트, 특히 그 중에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국가론은 뭐 아나키즘이죠.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를 아나키즘이기 때문에 틀렸다, 문제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첫 번째 유력한 목소리는 사실 베른슈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는 베른슈타인과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이탈했다고 나중에 이제 공표하게 되는 이 수정주의 노선, 20세기에서 삼인주의라고 불린 노선과 정통이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그 노선 사이에 최소한 국가 문제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공통점은 국가의 역할을 아주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강조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나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명백히 마르크스 엥겔스의 텍스트와는 분명히 다른 국가관을 가졌다. 그게 이제 충분한 역사적 변화라는 근거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혹은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의 다른 이론들과 정합적일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완전한 왜곡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 논의를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최소한 19세기의 마르크스 엥겔스 스스로의 말과는 분명히 배치되는 입장이다. 저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그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마르크스 엥겔스는 국가라는 장치가, 이 국가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라는 장치를 가지고 사회주의로 나간다는 생각은 결코 한 적이 없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그 정치적 해석 차이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치적 입장 차이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마르크스가 국가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한 적은 분명히 없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냐면, 바로 밑에 그 문제하고 연결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거 볼 때 다시 조금 밑에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한 첫 번째는 국가 일반이란 것은 없다.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입장이 다시 반복됩니다. 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 위에 있는 거죠. 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현대 부르주아 국가는 자본주의적으로만 발전한 현대 부르주아 사회의 기반에 서 있다. 이 점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나 특징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글을 쓸 당시의 국가, 특히 이제 자본주의 선진국에서의 국가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에 있는 거라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본질이냐, 국가가 본질이냐. 마르크스의 대답은 뭐죠? 사회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일차적인 규정이지 국가가 일차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 부응하는 현대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작동하지만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 없는 현대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국가가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거고,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근거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사회주의당, 노동자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질문을 제기를 해야 되죠. 마르크스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국가제도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국가 기능과 유사한 어떠한 사회적 기능이 거기에 남아 있는가?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아닌 사회로 가게 되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아닌 사회로 이행하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 기생하는 국가는 당연히
다른 모습을 띌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마르크스가 앞서 여러 텍스트에서 했다고 그랬죠. 공산당 선언부터 쭉 얘기를 했고 바로 몇 년 뒤 아주 중요한 논의를 했던 프랑스 내전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국가는 지배계급의 수단이고 억압과 착취의 수단이다, 도구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국가란 그대로 있는데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국가, 현대 국가는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무계급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는 폐지해야 되고 계급이 없는데 국가라는 정치적 지배, 그러니까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를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을 요것만 따로 떼서 마르크스의 다른 텍스트에 대한 고려 없이 야 국가 있는데 국가의 성격이 좀 변할 뿐이야 공산주의 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마르크스의 다른 텍스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해명해야 될 문제다. 마르크스 이렇게 대답하고 그 뒤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아주 사회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큰 전환이 있게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단박에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이행기, 사회적 이행기가 있을 거다. 이제 국가 문제 얘기하니까 지금 정치적 이행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던 국가가 공산주의에 가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데 이 사이에 완전히 국가가 없어지기 전까지 어떤 과도기는 있을 거다라고 보죠. 그걸 정치적 이행기라고 표현했고 이 정치적 이행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붙인 이름이 프랑스 내전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프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프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 기생하는 현대 국가가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면서 소멸되는 파괴되는 과정을 프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프레타리아트 독재도 똑같이 국가기구를 갖고 있고 자본주의도 국가기구를 갖고 있고 공산주의도 국가기구를 갖고 있는데 그 국가기구의 역할이나 성격이나 작동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고 국가를 폐지하는 과정을 프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했던 프랑스 내전 강의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다른 텍스트에 대한 참조 없이 그 혁명적 독재인데 국가라는 장치가 를 프레타리아트가 장악해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국가를 효율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크스의 다른 텍스트들과 이거를 같이 읽으면 그런 주장을 할 근거는 마르크스의 텍스트 안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이행기로서의 프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시기는 이미 이때도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닌 이때에도 이전의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아주 조금만 가급적 물론 이제 이행기니까 한 번에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 기존의 국가와는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 어떻게 달라질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프랑스 내전에서 파리 고민의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이게 불과 4년 전에 마르크스가 이 텍스트를 쓰기 전에 썼던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후배들한테. 니네들 내가 불과 몇 년 전에 프랑스 내전 써서 그 얘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뤘는데 이거 들은 적도 없다는 듯이 다시 국가주의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마르크스가 화가 난 거죠. 그걸 아주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령, 즉 그 독일 노동자 당의 이 고타 강령 초안은 프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와도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의 국가 제도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니네들 얘기하는 국가라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국가라는 것이 바로
PT 독재하고도 상관없는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하고 다른 거는 당연하겠지만 심지어 그것으로 가기 위한 이행기, 과도기로서의 프레타리아트 독재와도 니네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국가,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거는 단지 자본주의 사회의 지금의 국가,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 해석이 맞는 근거는 바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죠. 이제 강령에서 정치적 요구를 하면서 보통선거권, 직접적인 입법, 민권, 인민무장 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르주아적인 인민당이나 평화자유동맹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자,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좌파 부르주아들 중에 진보적인 측에서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이거 사회주의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이거 전술적으로 이 사람들과 어떤 사회운동을 할 때 동맹을 맺어서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노동자 당의 강령,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당의 강령에서 요구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니네들은 이걸 자꾸 미래국가라고 하지만 이거는 독일같이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나라에서는 없는 거고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지금 오늘날 다른 데 가면 다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이상하다는 거. 야, 니네들 근데 진짜 이상하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텍스트로 386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에요. 오늘날의 민족국가, 당신들은 민족국가 내부에서 활동한다. 그 앞에 제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 독일 노동자당이 그 한 나라 내 독일 내부에서의 역할, 독일이라는 국가 내부의 정당이라는 그 성격을 아주 분명히 지향하고 있다는 걸 마르크스가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당신들 평소에나 앞에서는 우리는 독일 당이야 라고 해놓고 독일에서는 잘 실현할 수도 없는 걸 왜 요구하냐. 그 독일 상황에 맞는 거나 요구하지.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통선거권, 직접적 입법, 민권 등등은 이른바 인민주권의 승인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만 제자리를 찾는다. 그런 거다. 근데 독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냐? 니네들은 독일 내에서 활동한다면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같은 인민 주권에 입각한 민주주의 공화정에서 얘기하는 거를 왜 요구하냐? 이때는 독일이 제정이잖아요. 제정이고 아주 봉건적이고 후진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이 억압적인 나라에서 인민 주권에 기반한 나라에서 요구들을 요구한다니까. 얘네들은 이거 독일 내부에서의 당이란 말하고도 모순되고 비현실적으로 이거 될 것 같냐? 또 그 뒤엔 될 것 같냐? 이런 거죠. 군사 독재에 지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뭐 의미 있는 것들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앞뒤도 안 맞고 비현실적이지 않냐? 왜 비현실적이냐? 바로 앞에 그 구절 때문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자유로운 국가를 어떻게 쟁취하자 그랬어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초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그러니까 독일같이 후진적이고 봉건적인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강요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망상하고 있다고 국가 앞에서 맹세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술도 아니고 전술로서는 비현실적이고 주장으로서는 너무 강령으로서는 너무 비사회주의적 자유주의적 주장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는 주장이고 이런 주장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제 그 세부적인 비판을 할 때 이미 답을 갖고 있죠. 사실은 이게 이 강령이 기반하고 있는 국가주의의 표현이라는 거야. 니네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국가주의를 아주 강력한 자기들 입장의 근본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실수가 나오는 거다. 일상생활의 무의식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국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고 국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노동자당의 강령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강령인 것처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됐다라고 마르크스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자유로운 국가 등등의 구절들에서 나오는 생각은 사실은 국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방식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 38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사실 국가를 정부기관으로 이해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일상 용어로 그렇게 많이 좀 착각하죠. 나라, 국가라는 것하고 정부를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전제로 한 우린 체제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거기에서 행정부하고 국가를 되게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행정부 정도로 이해하거나 혹은 분업에 의해 사회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유기체. 아까도 얘기했죠? 어, 이게 바로 그 계급 지배 사회의 국가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 국가라는 것은 사회와 아예 다른 목적과 기능을 하는 독자적인 유기체다.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부르주아 계급의 국가가 잘못된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구절에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단일한 누진 소득세 등등.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는 마르크스 관점에서는 뭐예요? 현대 국가의 경제적 기초는 자본주의 사회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것을 행정기관이라고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부가 수행을 하거나 혹은 자립적인 유기체라면 걔네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세금이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한 누진 소득세 등등 이런 것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세제 개편거는 되게 마이너한 요구죠. 그러니까 체제 자체에 대한 주장이나 판단이 아니라 기존 체제 안에서 조금 평등이 상승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량의 수단을 아주 근본적인 국가의 경제적 기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진 소득세나 뭐 이런 개념의 밑에는 애초에 자본주의 사회가 전제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지금 기반에 있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사회 체제다. 이걸 대전제로 깔고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노동자 당의 강령에서 나온 누진 소득세나 이런 경제적 요구들은 체제 전환의 요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부분적인 개량의 요구들이고 그래서 이미 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영국 같은 곳에서 자유주의 개혁주의자들이 이미 앞서 다 하고 있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영국 자유주의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니네들을 어떻게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지향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자, 뒤에 나오는 부분적인 얘기도 사실 이 맥락하고 또 이어지는 건데요. 텍스트 387페이지 B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읽은 거는 이제 고타강령 초안의 내용입니다.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정신적 윤리적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아까 마르크스가 비판한 것처럼 국가가 경제적 기초, 정신적 기초, 윤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실체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 윤리적 기초가 뭐냐? 국가에 의한 전반적이고 평등한 국민교육, 전반적인 취약 의무 교육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료 수업, 무상 교육이죠. 이거를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평등한 교육이나 의무 교육이나 무상 교육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 사람들이 이 자율적인 국가의 기초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국가주의 비판을 하는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 지금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에 반대하는 트집을 잡았던 게 아니고요. 그게 좋은데 이거를 얘네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한 국민교육, 웃긴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은 부수적인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388페이지가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가에 의한 국민교육은 뭐 독일어의 두르키예요. 그러니까 뭐 다 국가가 주체가 돼서 이런 뜻도 있지만 그 과정도 국가라는 체제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또 이 사람들을 그 라살레주의자들이나 국가주의자들에 의하면 자율적인 실체인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는 주체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비판하는 거야. 국가에 의한 국민교육. 이제 방점은 국가가 국민을 교육시킨다.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스테이트, 그리고 국민은 이제 포크, 그죠? 폴크스 에어스융이거든요. 국민교육이. 그러니까 에어스융이 이제 교육인데 폴크스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국민을 교육시키고 교육시켜서 국민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좀 현대적 해석이지만 어쨌든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교육의 주체가 되고 교육을 주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삼는 이런 식의 교육에 반대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일반 법률로 국민학교의 초등학교겠죠? 재원, 교원의 자격, 수업 과목 등등을 규정한다든가 또 미국에서 하고 있듯이 국가의 감독관을 통하여 이 법률 규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 이건 뭐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공적 체제를 통한 공교육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국가를 인민의 교육자로 임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국가에 의한 국민교육과 교육의 공공화, 공적 교육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 그 다음에 공적 체계를 통한 교육은 마르크스가 이거 사회주의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 정책이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반대한 건 뭐냐면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두 개가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이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커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제외하고 21세기인 지금은 국가 장치를 제외하고 어떤 공공성이 실현되는 그 사례를 찾아보거나 떠올리기가 사실 힘든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르크스가 말한 국가에 의한 국민교육은 국가를 자율적인 실체라고 보고 이 자율적 실체인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했지 교육의 공공성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 스스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 정부와 교회는 똑같이 학교에 대한 어떤 역량과 관련해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 그러니까 근대 이전까지 유럽에서의 교육은 교회가 거의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입하는 역할을 교회가 주로 했기 때문에 근대 정치혁명의 중요한 의제가 교육의 세속화였거든요. 교회로부터 교육을 분리시키는 거. 이게 모두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한 근대 계몽주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 맥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때 말하는 국가에 의한 교육, 국민교육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 사회 구성원들을 이데올로기로 지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를 얘기를 한 거지 공적인 것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적 교육의 사회화 그리고 국가의 교육 지배 이 두 개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자유는 뭐
그거 프로이센 헌법에조차도 나오는데 그걸 왜 강령에까지 쓰냐? 뭐 이렇게 비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심의 자유 얘기하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서구에서 사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애초에 기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오늘날과 상당히 다른 의미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톨레랑스란 단어 자체가 앙리 4세 때, 프랑스 앙리 4세 때 종교적인 관용을 톨레랑스라고 부른 거죠. 그렇죠? 구교 국가에서 신교도를 허용해 주거나 신교 국가에서 구교도를 허용해 주는 이게 원래 톨레랑스의 구체적인 뜻이고, 유럽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애초에 가장 큰 의미 또 역사적 기원은 종교적인 탄압을, 내가 어떤 위정자가 또 권력자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거나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걸 배제하거나 혹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 자체를 정립하지 않는, 만들지 않는 이런 태도를 지칭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여전히 유럽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건 주로 종교의 자유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걸 또 얘기하는 거죠. 양심 자유 얘기하면 종교의 자유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공산당 선언에서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마르크스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사실 진짜 자유, 종교의 자유라면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보장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개신교 루터 교회에 갈지, 카톨릭, 로만 카톨릭에 갈지, 그리스 정교회에 갈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오히려 사회주의자들, 노동자 운동은 이렇게 표현하죠. 당은 오히려 양심을 종교의 도깨비로부터 해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우리는 종교에 반대한다. 종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고, 뭐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게 될 그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나오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쓴 말이 아니고 모제스 헤스라는 사람이 한 바우어였나?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제 자기 선배가 한 말이에요. 모제스 헤스가 했던 말 같은데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예. 그걸 그냥 이제 받아서 쓴 거거든요. 어쨌든 종교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오히려 명시적으로 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얘기를 해야 이게 노동자 당에 더 부합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양심의 자유 해놓으면 어, 그 근대 초에, 중세말 근대 초에 종교의 자유 얘기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인 그 정책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짧게 언급해도 될까요? 표준 노동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너무 불충분하다는 거죠. 표준 노동일 요구를 하는데, 표준 노동의 표준이 뭐여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 요구도 없다. 이런 거죠. 노동일의 길이를, 딴 데서는, 다른 노동운동에서는 다 표준을 그러면은, 노동일의 길이를 확정해서 주장을 하지. 뭐 10시간 노동, 8시간 노동, 뭐주 40시간 노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표준일을 요구한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문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불충분한, 이 내용이 불충분한 요구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성 노동의 제한과 아동 노동의 금지. 얼핏 보면 좀 이상한 말 같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상하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앞서서 표준 노동일에 대한 걸 주장했으면 여성 노동이든 남성 노동이든 똑같이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도록, 착취적 노동을 금지하도록 할 텐데, 그걸 여성 노동을 따로 왜 얘기하나. 그 다음에 또 여성 노동이라고 얘기할 때 여성 노동의 제한 이래 버리면 남자들이 일자리 독점하려고 여자들 일 못 시키게 가자, 이런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려면 이게 이러이러한 노동은 여성에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성에게 특히 해로운 노동, 예를 들어서 뭐 저 임신과 관련한 질병을 초래하는 노동 같은 유해한 환경 같은 거는 여성에게만 생물학적으로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고 해서 그런 노동은 여성에게 시키면 안 돼. 라고 하면
여성 노동의 제한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거 없이 대뜸 여성 노동의 제한 이래 버리면 착취적 노동을 막기 위한 거라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준 노동에 대한 걸 요구를 하면 다 해결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성에게만 특히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처럼 불확실하게 여성 노동의 제한 이래 버리면 여성은 가정에 있으란 얘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가 돼 버리죠. 그 다음에 아동 노동의 금지 얘기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요. 아동 노동, 아동이 몇 세냐? 연령 제한도, 연령도 얘기하지 않고 아동 노동의 금지. 이거는 너무 이거 불성실한 주장이죠. 그쵸? 아동이 몇 세부터야. 그러면서, 근데 말해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조금 딴 얘기를 해요. 아동 노동의 금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까지도 아니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도 아동 노동에 대해서는 이거 아주 화를 내면서 반대하죠. 그쵸? 아주 야만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심지어 한국 뭐 정경련 경총이라고 아동노동 찬성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하죠. 이미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근데 마르크스는 이 아동노동의 금지라는 걸 획일적으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앞에서는 대공업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 자본가들의 아동노동 금지시키겠냐? 천진난만한 소망이다. 이런 얘기했고, 그건 뭐 이 시대적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다르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노동 시간의 엄격한 규제와 아동 비해 보호를 위한 그 밖의 예방 조치들이 수반된다면 전제를 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여러 조치들이 있어야 돼. 이거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동을 경제적 목표로 해서 노동을 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이 반드시 더 좋아지는 거죠. 이 얘기를 이런 사고의 전환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 노동과 수업을 일찍 결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를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의 과정,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또 노동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 착취적 노동의 그 상황 속에서 아동 노동은 아동에게 아주 폭력적인 게 분명하죠. 그죠? 아동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어, 건강이나 정신에 아주 큰 피해를 가져오고 아동의 그 신체를 착취해서 이 부를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개인이 이 빼앗아가는 과정이 이미 분명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마르크스의 초기에서의 문제의식처럼 이 노동의 성격이 소외된 착취적 노동이 아니라면 이런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어. 또 거꾸로 얘기해서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이 진짜 행복한 건가? 그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저희가 지금 대구 수성구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마다 수능 만점자 많이 나오고 학원 많다고 유명해. 그 주거 여건이 경기도 어떤 신도시의 정말 평범한 신도시보다 딱히 나을 것도 없는 아파트 촌인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그 서울 상급지 정도의 어 강남 뭐 그 강남 상구 정도 빼면 그 다음 수준 정도의 아파트 값을 뭐 자랑하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유일한 근거가 도대체 대구 같은 시골 저 지방에서 무슨 해운대처럼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아파트가 비싸? 학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학군지 프리미엄 그러면서 아파트 값을 엄청나게 불러대는 이 동네에서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또 취업을 하기 전 성인 된 다음에서도 학원을 뺑뺑이 돌아야 되는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노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게 노동보다 더 아동에게 인도주의적이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아동의 행복에 기여하는 거인가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럼 그 아동들을, 청소년들을 왜 그렇게 사교육에 하루 종일 애들이 막 자살 짜고 제가 오늘 버스 타고 그 동네 지나오다가 너무 이렇게 좀 그 마음 아픈 걸 봤는데 학원들 사이에 건물이 하나 새로 지어졌는데 그 학원들 여러 학원들이 입주해 있어요. 새 건물에 한 층에 어, 청소년 정신의학과가 딱 아,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게 일체화돼 있는 거야. 애들을 정신이 나갈 정도로 괴롭히면서 공부를 강요하다가 정신이 나가면 병원에 끌고 가서 약을 먹이고 상담을 받고 좀 정신을 차리면 다시 학원으로 보내고 이런 끔찍한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노동 안 시킨다고 공장 안 보냈다고 저 식당 알바 안 시킨다고 애들이 행복한가요? 전혀 아니고, 그냥 가혹한 공부의 쳇바퀴는 뭐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예비 과정 아니에요? 그럼 그게 노동하고 뭐가 달라요? 어, 노동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 노동과 어떻게 구별되죠? 착취적 노동과 어떻게 구별되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마르크스가 이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겠지만 마르크스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소외된 노동과 교육 또는 놀이, 여가 이걸 분리시키는 분업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또 계급 사회의 특수한 현상이고 이게 이것 자체가 인간 활동을 이렇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 기능에 의해서 분할시키는 것 자체가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마르크스는 아주 초기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체적인 인간은 아주 다양한 여러 측면들이 모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인데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만 하도록 강요받거나 요구되어지는 것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을 죽이는 힘이라고 마르크스는 봤던 거거든요. 그런 부정적 힘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분업의 극복이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교육과 아이의 놀이가 분할되어서 일, 노동은 금지시키고 교육은 장려하고 또는 교육도 하지 말고 놀이만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쉬기만 하고 이거 자체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문제 제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모든 인간이 하는 다양한 인간의 여러 활동들로 다 인간이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누려야 되는 활동인데 그중에 어떤 것만 하게 하거나 어떤 것은 못하게 하거나 어떤 것은 권장되고 어떤 것은 금지되고 이런 상황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정한 연령 아래에서 노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소외되고 착취적인 노동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이라고 마르크스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앞에서 얘기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엄격한 조치들을 수반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더 성장시키는 노동의 체험, 생산적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더 도야될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봤던 거예요. 이 생산적 노동과 수업을 일찍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놀이와 여가와 노동이 총체적으로 더 이른 나이에 아동에서부터 결합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훨씬 해방적인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경제학 철학 초보라는 텍스트나 독일 이데올로기도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이걸 할 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특히 독일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고 몇십 년 뒤에 쓴 거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배경에 깔려서 이 짧은 구절이 나온 것은 분명하겠죠. 별 생각 없이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평소부터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의식이 이 구절들을 만나서 이 강령 초안의 이 구절들에 대해서 코멘트 할 때 짧게 표현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제 공업, 작업장 공업, 가내 공업, 국가 감시하는 거 당연한 거죠. 감독관 오히려 더 나가서 이게 불충분하다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더 나간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가 감옥 노동의 규제 이걸 요구를 하는데요. 자,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구 같긴 하지만 이때도 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 무슨 문제가 이 주장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경쟁을 두려워하여
일반 범죄자들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이라고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유일한 교화 수단인 생산적 노동 또 나왔죠. 아동 노동할 때 나왔던 얘기. 생산적 노동을 그들에게서 차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그냥 감옥 노동을 규제? 이거 진보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감옥이 재소자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안 주고 아주 가혹한, 그러니까 일반 감옥 바깥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험하고 위험한 일을, 힘들고 위험한 일을 무임으로 강제로 시킨다면 이거는 아주 나쁜 거죠. 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감옥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에만 갇혀 있으면 사람이 미치겠죠. 그렇죠? 오히려 바깥에 바깥 공기에서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경험으로 보더라도 훨씬 덜 답답하잖아요. 어. 그래서 징벌하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감옥에 저는 오래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징벌방 가면 거기서 노역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네. 바깥에도 못 나오게 하겠죠. 오히려 노역장 가면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몸도 움직이고. 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화 수단으로서의 생산적 노동을 하는 게 재소자들에게 훨씬 좋은 건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밝혀야 돼. 근데 이때 숨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노동자가 아니니까 보세요. 재소자가 만약에 사회 구성원 전체 인구 중에서 상당한 숫자를 차지해.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이 저임금,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하위에 주로 분포된 이 힘든 노동을 무상이나 저임으로 강요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노동시장의 노동 단가가 다 떨어지죠. 그렇죠. 저임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강제로 부금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노예 노동처럼 힘든 일을 공짜로 시키면 해당되는 분야의 바깥의 작업자의 임금이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교도소에서 어떤 물건을 주로 아주 싸게 막 끊임없이 대량으로 공급해. 그러면 그 업종 회사는 망하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재소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는데도 일 못 시키게 하려는 주장 아니냐 이런 오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시 이제 또 아동 노동과 함께 드러난 마르크스의 중요한 생각 하나는 노동이 생산적이고 소외된 노동을 극복할 때 노동이 인간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책무법. 그러니까 뭐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거 다 너무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비판을 끝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하죠. 나는 말하였고 그리하여 나의 영혼을 구하였느라라고 이제 라틴어로 썼는데 이거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분이 있지 않나요? 고해성사할 때 하는 말이라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고해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제에게 고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때 쓰는 이제 건데 이거를 이제 인용해서 자기가 고타강요 초안을 비판한 이 얘기를 마치 고해성사하고 지금 빗댄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말만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말하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 사실 마르크스의 정기적으로 마르크스의 지금의 상황이나 역사적 노동운동, 유럽 노동운동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 구절이 조금 슬프게도 들리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큰 영향력이 이 당시에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선배로서 이론적 그 원조로서 존경은 받았지만 실제로 시키는 대로 막 운동을 지도하고 이런 입장의 실천적 지도자 이 지위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앞에 우리 봤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돼? 서문 엥겔스 서문에 이거 반영해서 고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걸 회람하고 공개하라 그랬는데 공개를 안 하고 서랍에 넣어놨다가 수십 년 지나서 출판한 거야. 그죠? 이런 이제 텍스트 역사적 맥락을 알면 좀 슬픈 얘기죠. 그 마르크스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니네들 고칠 것도 아니고 니네들 운동 노선을 바꿀 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그렇더라도 나는 내 할 말은 해야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기보다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슬픈 뉘앙스도 저는 좀 느꼈어요. 그럼 뭐 그거는 제 해석이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뒷부분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 몇 가지를 빼고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국가주의는 마르크스가 생각한 바에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타강용 초안 비판이라는 게 제가 첫 시간에 이 텍스트 강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아나키즘과 그 국가주의 사이에서 어, 그것을 이제 변증법적으로 지향해서 더 발전된 입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것이 마르크스 이론의 중요한 과제였고, 이 당시에는 아나키즘은 오히려 세력이 약해지고 국가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주의를 견제해서 마르크스주의의 노선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생각했던 이 맥락을 보여주는 텍스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